지난 시간에 태조대왕 제위기간의 중간에 있었던 20년 공백의 비밀과 태조대왕의 긴 수명이 숨겨진 진실에 대해 설명드렸었죠. 사실 삼국사기의 태조대왕은 두 명의 왕이 합쳐진 결과물이었고 그로 인해 주변 인물들까지 모두 수명이 길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명의 왕을 편의상 전반 태조대왕과 후반 태조대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후반 태조대왕의 제위기간이 시작되는데 그의 행적을 보면 후반 태조대왕은 꽤나 혈기왕성한 젊은 군주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의 가설과는 별개로 지금은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를 읽는 시간이니 일단 삼국사기의 기록을 존중하여 여기서는 계속 노인 캐릭터를 출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반 태조대왕의 마지막 활동으로부터 21년 후인 서기 98년 3월이 되면 20년간의 공백을 깨고 태조대왕의 활동이 다시 확인됩니다. 이때 태조대왕은 동쪽으로 책성을 순행하면서 책성의 서쪽 계산에 이르러 흰 사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책성에 도착하여 여러 신하와 함께 잔치를 열고 책성의 지방관들에게 물건들을 나누어 계급별로 하사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태조대왕은 자신의 공적을 바위에 새기고 귀환했는데 7개월이 지난 10월이 되어서야 책성으로부터 도성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4년 뒤인 서기 102년 8월에는 책성에 사절을 보내 책성의 백성들을 어루만져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이 기록대로라면 태조대왕은 동쪽의 책성으로 직접 방문하여 잔치를 베풀었으며 무려 8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고 자신의 공적을 바위에 새긴 뒤 귀환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태조대왕이 동쪽 변방에 대한 영유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변방의 백성들에게까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그의 주요 목적이었음을 말해줍니다. 특히 도성으로 귀환한 이후에도 책성에 사절을 보내어 그곳 백성들을 보살폈다는 것 역시 그가 책성 주민들의 민심을 무척 신경 쓰고 있었다는 걸 잘 나타내죠. 개인적으로 이러한 변방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은 연로한 군주보다는 혈기왕성한 젊은 군주를 보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그럼 이때 혹시 젊은 나이의 후반 태조대왕이 즉위 기념으로 변방을 순행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런 게 아니더라도 나라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서 이를 기념하고자 추진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태조대왕의 책성 순행과 비슷한 사례가 중국사에서도 확인됩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전국시대 7개의 나라들을 통일한 이후 기존의 칭호인 왕 대신 황제라는 칭호를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제패한 영토를 직접 둘러보고 천하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위엄을 보이고자 재위 기간 동안 5차례의 전국 순행을 떠났습니다. 이때 진시황이 새로 병합한 영토들은 대부분 진나라의 동쪽 땅이었기 때문에 진시황의 순행 경로 역시 대체로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진시황은 순행 과정에서 명산을 찾을 때마다 자신의 위협을 칭송한 비석들을 세우고 귀환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고구려 태조대왕의 순행 과정을 정리해보면 진시황과 유사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조대왕과 진시황 모두 군주가 직접 동쪽 변방으로 순행을 다녀왔고 순행 과정에서 자신의 위협을 칭송한 비석을 세웠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진시황의 순행 목적이 동쪽의 나라들을 병합하여 천하를 통일한 걸 기념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태조대왕이 동쪽으로 순행을 간 건 역시 이전의 동옥저를 포함한 동쪽의 세력들을 완전히 평정한 것과 이어지는 행보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본다면 태조대왕의 책성 순행은 진시황의 사례와 같이 대외적인 위상 변화를 기념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후대의 고구려 왕실이 6번째 임금인 그에게 태조 칭호를 부여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태조대왕의 책성 순행에 담긴 정치적 의미는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태조대왕이 다녀온 책성은 과연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이 기록의 책성은 나라의 동쪽에 위치한다고 기록되었으므로 관련 연구자들은 책성을 지금의 두만강 유역에 위치하였으며 고구려의 동북방 경영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한 행정구역이었다고 추정합니다. 대략적인 위치로 볼 때 책성은 옛 부곡저 땅에 설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국지 동의전, 동옥저전에 따르면 부곡저는 치구루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는데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책성과 발음이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치구루가 책성의 다른 표기 방식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치가 책과 비슷한 발음이라는 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구루는 과연 무슨 뜻일까요? 삼국지 동의전 고구려전에서는 고구려 말로 구루란 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치구루는 그 지역의 고구려식 이름의 음차 발음이었던 것이고 책성은 고구려어 치구루의 한자 표기였다는 것이죠. 관련 연구자들은 부곡저가 치구루라고도 불렸던 이유를 이 지역에 설치된 치구루, 즉 책성이 부곡저 지역 전체를 대표하는 행정구역이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구루는 우리말의 고울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는 이 단어가 산골짜기에서 유래한 것이고 훗날 마을을 뜻하는 우리말 고을의 기원이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골짜기에서 유래하였으며 고을이라는 단어의 기원이 된 것인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다만 산과 계곡을 경계로 소국 집단을 이루고 살았던 고구려 주민들의 특성상 자신들이 모여 살던 마을을 지칭할 때 골짜기를 기본 단위로 삼았을 개연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삼국사기 지리지에 정리된 옛 고구려 지명들 중에는 홀이 들어간 지명들이 많은데 이 지명들은 훗날 한자로 표기되면서 성으로 변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어학자들은 홀 혹은 구루와 비슷한 발음의 고구려 단어가 있었고 이것이 바로 고구려 말로 성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고구려의 첫 수도인 졸본은 홀본이라고도 표기되었는데 같은 맥락에서 쓰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책성이 위치했던 부곡저 지역은 치구루 외에 매구라는 명칭으로 표기되기도 했는데 아마 부곡저 지역 내에 매구라는 지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학계 일각에서는 각각의 앞글자인 치와 매의 한자 모양이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매구가 치구루의 다른 표기 방식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치구루와 매구는 같은 단어로 원래 단어는 매구루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두 단어 모두 부곡저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쓰였고 한자 모양이 비슷한 걸 보면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이긴 하네요. 그러나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구루는 성을 가리키는 고구려 단어입니다. 따라서 치구루는 치의 구루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매구는 그 자체가 하나의 단어입니다. 실제로 삼국사기 기록에서도 매구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것을 매구곡, 즉 매구골짜기라는 이름으로 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구루와 매구는 둘 다 옥저 지역 내에 존재하긴 했어도 엄밀히 별개의 지명이었다고 보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즉 부곡저 내에 치구루와 매구라는 지명이 따로 있었고 부곡저 지역을 가리킬 때 치구루라고 부르기도 하고 매구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것이죠. 한편 이 매구라는 명칭을 부곡저뿐만 아니라 동부여와 연관짓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동부여를 부여 유이민들이 부곡저 지역으로 가서 세운 망명정부라고 보는 학설에 대해 여러 번 소개했었죠. 이 동부여 부곡저설에서는 동부여에도 매구라는 지명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광개토대왕 비문에 따르면 서기 410년에 동부여가 배신하여 조공하지 않자 광개토대왕이 친히 군대를 이끌고 동부여를 정벌하고 돌아왔는데 이때 고구려에 항복해온 동부여의 귀족들 가운데 미구루 암로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 연구자들은 미구루를 지명, 암로를 관직명이라고 보는데 이 해석대로라면 동부여에는 미구루라는 지명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비문의 기록 자체가 단편적이어서 진짜 지명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런데 동부여 부곡저설에서는 발음의 유사성을 근거로 동부여의 미구루가 부곡저의 매구와 동일한 지명이라고 주장하며 동부여가 부곡저 지역에 위치했다는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같은 부곡저 내에 있는 다른 지명인 책성을 동부여의 도성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발음의 유사성만 놓고 보면 그럴듯하죠. 그러나 저번 동명성왕 4부 영상에서 설명했다시피 동부여가 부곡저 지역에 위치했다는 가설이 성립되려면 부여 유이민들이 부곡저 땅으로 가서 망명정부를 세웠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직접적인 근거는 물론이고 당시 정황상으로도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부여 부곡저설에서는 동부여가 동해바닷가 가서번에 위치했다는 기록을 근거로 동해안에 부곡저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저번 태조대왕 4부 영상에서 설명했다시피 옛 기록에 나오는 동해를 무조건 바다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으며 강이나 호수, 관념적인 표현으로도 해석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동부여가 부곡저 지역에 위치했다는 증거는 물론 동해안에 있어야만 할 당위성 역시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동부여의 미구루와 부곡저의 매구가 같은 지명이라는 주장은 발음의 유사성을 제외하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광개토대왕 릉비에는 동부여의 미구루와 별개로 매구여라는 지명이 따로 언급되었는데 굳이 발음의 유사성으로 따진다면 미구루보다는 이쪽이 더 부곡저의 매구와 비슷해 보입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동부여의 미구루가 지명인지 사람의 이름인지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지명으로 확정한 다음 그것이 부곡저의 매구와 발음이 유사하다는 느낌만으로 동부여와 부곡저를 같은 지역으로 확정하는 건 위험한 접근입니다. 그리고 책성을 동부여의 수도로 보는 건 역시 당시의 역사적 정황과 맞지 않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기록대로라면 책성은 태조대왕 시기에 이미 고구려 왕이 친히 순행하는 주요 거점이었으며 이후에도 동북방을 책임지는 중요한 행정구역으로 기능했습니다. 그런데 동부여 부곡저설의 전제대로라면
그런 중요한 요충지에 부여 유의민들이 들어와서 살도록 허락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독립하여 고구려에 반항하는 세력으로 키워준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책성과 부곡저 지역에 동부여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몇몇 정황과 발음의 유사성만 가지고 책성과 부곡저를 가상의 동부여로 설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자면 책성은 옛 부곡저 지역에 설치된 고구려의 행정구역으로 최소한 태조대왕 시기에는 이미 옥저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여 책성을 설치하고 그 일대를 관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일부 연구자는 이 지역이 동부여의 중심지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지난 영상들에서 설명했다시피 이는 확고한 역사적 근거가 부족한 가설입니다. 그리고 후반 태조대왕이 재위 초반부터 책성에 친히 방문하는 행보를 보였던 것을 보면 책성은 초기 고구려 시기부터 매우 중요한 요충지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성과 부곡저 지역은 고구려의 지방 행정구역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던 걸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책성의 역할 및 고구려의 동북방 진출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